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또 한 번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계관 담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올해만 우리나라를 몇 번이나 방문한 리성권이 직접 나섰습니다. 리성권은 청와대와 정부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에 이렇게 격한 어조로 비난한 거는 최근에 이제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리성권 북측 고위급 회담 단장이 조선중앙통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남조선 당국은 맥스선더 연합 공중전투훈련을 강행하고 들깨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들을 내세워서 우리의 최고 전원과 체제를 헐뜯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노름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필요한 수습을 하는 대신에 유감이나 촉구 이런 상식 이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북침 전쟁 연습을 합리화하고 역겨운 비방중상을 지속시켜보려는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그제죠. 김계관이 개인 명의 담화를 낸 것에 비하면 어제 리성권 위원장의 발언은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계관 부상이랑 지금 리성권이 이제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얘기한 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리성권이 발표한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소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첫 번째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했고 두 번째는 맥스 선더죠. 근데 맥스 선더라기보다는 연합훈련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태영호 공사의 그런 이제 탈북자들이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그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우리 정부를 매우 비난을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청와대와 통일부 이렇게 하나하나 적시를 하면서 굉장히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 직접 청와대까지 거론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태영호 공사 그게 이제 더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 지금 청와대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까지 확실히 명칭을 하면서 비난을 했죠. 근데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 북한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왜냐하면 북한 체제 자체를 놓고 봐서는 당연히 북한의 최고 전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수령, 북한 당 중앙에서 결정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북한이랑 그런 어떤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한국 정부에서 충분히 이것을 막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풍선 띄우는 거를 비롯해서 이번에 태영호 공사 그런 것을 왜 막지 못했느냐. 이것은 결국은 정부가 허용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전혀 이게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강력히 개입을 할 그런 방법은 있다라고 이제 북한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북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이라고 해야 될까,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헤아려 주지를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북한이요. 엄중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남한과 마주 앉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중 사태를 해결해라. 우리 정부에 뭘 주문한 겁니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연합훈련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합훈련은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영철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평창올림픽 폐막식 때 왔을 때 이제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 측 그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김영철이 계속 제시했던 문제는 연합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훈련에 대해서 중단이 되지 않는 한 결국 남북 관계의 진전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했고요. 결국 3월 초에 우리 대북 특별사절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방북했을 때도 제1 그러기 때문에 주제가 바로 이 연합훈련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더니 첫 마디가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은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것은 이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렸거든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연합훈련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과 북한 간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비핵화의 가장 핵심인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랑도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김계관 뭐 부상이 지금 얘기한 거 보면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선결 조건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의 핵심은 이 한미 연합훈련 또 전력자산 전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면은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국이랑 한국이 앞으로도 연합훈련을 하반기에도 우리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해도 북한이 가만히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마지막 순간에 좀 깨닫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또 미국 간의 협상에서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후자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싣고 싶은 게 사실 연합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고위급 회담 제안을 하고 한 15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또 취소를 한 거 아닙니까? 연합훈련 기간 중에 제안을 했을 때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11일 날 맥스 선더가 시작이 됐죠. 11일로 11일 날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연합훈련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또 태평양 공사도 이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못하겠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시간이 지나서 일단 받았다가 지금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추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뭐 북한 내부에서 연합훈련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애매합니다만 왜냐하면 결국 모든 건 북한은 김정은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가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도 더군다나 북한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F-22 그것은 결국 북한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에 8대가 동원됐다라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에서 마지막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늘 북한이 하던 방식인데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받았다가 또 밤에 갑자기 그게 새벽 0:30분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에 이제 제 기억에 새벽 3시에 발표가 됐는데 그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날 아침에 결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요동을 치고 굉장히 큰 효과를 봤죠. 이게 늘 북한이 하던 일종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We're willing to do a lot, and he's willing to, I think, do a lot also. And he'll get 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 The best thing he could ever do is to make a deal. I have a feeling, however. 자, 보호받을 것이고 안전을 보장한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북한을 달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아주 전형적인 협상 방안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반해서 너무 강력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뭐 내부에 뭔가 갈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수를 보면 볼튼이라는 인물을 일부러 세운 거죠. 그 인물의 상징성이 지금 바로 뭐 북한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볼튼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주 철저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타협과 협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어떤 수단으로, 일종의 수단으로 볼튼 보좌관을 임명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북한을 몰아붙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북한이 원하는 핵심적인 체제 안전 보장안은 우리가 충분히 그것도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밀고 당기기에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정부 내에 볼턴과 폼페이오의 역할 분담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 뭐 정책을 하다 보면 약간의 혼선도 있을 수 있는데 혼선일까요? 뭐 정교하게 계획된 역할 분담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은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경파긴 하지만 볼튼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경파거든요. 그는 미국 내에서도 워싱턴 내에서도 거의 상징적인 강경파의 인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볼튼이 섰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어떤 협상을 할지에 대해서 대충 거의 이렇게 방향이 예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IA 국장일 땐 강력한 입장을 하다가 국무부 장관으로 가서는 다시 국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대화와 타협을 조금 중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것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여지를 두는 그 두 부분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뭐 혼선도 있지만 뭐 굿캅, 배드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악역을 담당하는 원래 강경파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혼선 자체도 예. 어느 정도는 그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자신의 형사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일관되게 간다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극단에서 움직인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 저는 그것이 사실 북한이 이번 대화에 임하게 된 그런 어떤 일종의 동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리비아식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식 모델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식 모델이 정확히 지금 미국 정부 안에 있는 건지조차 조금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체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게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네요. 리비아식도 지금 볼튼이 나와서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를 했지만 늘 하는 것이 리비아와 북한은 다르다라는 얘기도 완전히 했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예.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것은 원칙이 북한의 핵 포기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상을 주겠다 그런 원칙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리비아식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다 아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식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 핵 보유국인 북한을 비핵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일종의 제3의 길, 새로운 방안, 어떤 우리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이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 비핵화를 모색해가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좀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달래면서도 만약 회담이 결렬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게 뭐 너무 분명하게 보이죠. 예. 회담이 결렬되면은 미국이 늘 하고 있었던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 지속하겠다. 이것은 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계속 얘기를 하고 모든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국 당국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상을 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최대의 압박.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최대의 압박이거든요. 예.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 그렇죠. 일종의 압박 전술이 계속 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 정부 특히 청와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북한도 미국도 역지사지로 서로 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북미 갈등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한 것이고 현재 상황 자체가 어떤 남북 관계의 대화 자체가 어떤 실종되는 새로운 완전히 판 자체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남북 고위급 회담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쪽에 일단은 좀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22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예.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도 어떤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이후에 북한 측에도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 지금 뭐 이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예. 청와대는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뭐 국가 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또 국무위원장실에 이제 한라인이 개설이 돼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라인 한미 정상회담 전에 좀 통화를 해서 조율을 한 후에 미국 가서 더 좋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는데 자 과연 한라인 개설은 됐는데 언제쯤 통화가 이루어질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인 통화 가능할까요? 남북 간의 신뢰가 완전히 구축됐다면 이런 사안을 갖고도 충분히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사안 갖고 남북 정상 간의 그 통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북한에서 발표된 것이 김계관 부상, 예. 또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 그렇죠. 수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북한의 공화국, 그들의 표현하는 공화국 수준의 그런 어떤 선언은 아니거든요. 예. 만약 그 정도 선언이 나왔다면 우리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할 만은 하지만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많은 언론에서 이제 걱정하는 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다시 왔던 어떻게 보면 통일이
조만간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또 얼어붙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정말 커진 것 같은데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